정말 오랜 시간 동안 14나노의 벽을 넘지 못했던 인텔, 제왕으로서 최선두에서 시장을 이끌던 반도체 제국은 이제 도전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제친 두 기업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리고 절치부심한 인텔이 내놓은 전략은 5 nodes in 4 years 전략입니다. 10나노부터 5개의 노드를 단 4년 안에 주파해 다시 기술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것. 10나노부터 차근차근 3나노까지를 주파하며 제품 전략을 꾸려가고, 이와 동시에 20옹스트롬 공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해 역전을 만들어내는 전략.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정리했었죠. 그리고 그 작전이 시작된 지도 이제 1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최근 14세대 랩터 레이크 리프레시 출시 이후 시장에 번지고 있는 인텔 전략에 대한 의문을 포함해 이 옹스트롬 상륙 작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인텔의 상륙 작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제반 조건. 먼저 투트랙으로 준비되고 있는 20옹스트롬 공정이 문제없이 등장해야 하죠. 이제 겨우 1년여가 남은 시기, 인텔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보통 업계에서 공정 딜레이가 발생하면 1년여가 남은 이 시기쯤에는 넌지시라도 돌려 이야기하거나 로드맵은 반드시 바꿔놓기 마련인데, 지난 9월 산호세에서 개최된 인텔 이노베이션에서 아예 에로레이크 테스트칩과 함께 20옹스트롬 공정의 웨이퍼를 직접 공개한 인텔.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 20옹스트롬 공정의 등장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정리해보면 이제 1년여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정 연기에 대한 루머들이 없고, 스스로 계속해 2024년 양산 돌입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 20옹스트롬 공정은 2024년 말, 아주 최악의 경우라도 2025년 초쯤에는 만나볼 수 있겠다는 추정, 그렇게 무리한 추정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파운드리 최선두 기업인 TSMC의 로드맵인데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위상은 여전히 굳건하지만 지난 영상들을 통해 여러 번 정리한 바와 같이 TSMC는 최근 3나노 공정에서 공정 연기가 있었죠. 물론 TSMC뿐만 아니라 최근 2-3년 사이 이 핵심 파운드리 기업들의 로드맵이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는 추세지만, TSMC의 경우 그 뒤에 준비되는 2나노 공정까지 함께 1년이 연기된 상황이라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인텔을 제외한 진영들의 2나노 공정 등장 시기가 2025년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 반대로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인텔은 여전히 20옹스트롬 공정의 양산을 2024년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옹스트롬 상륙 작전이 시작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정리해본다면 기술 리더십의 확보라는 이 상륙 작전의 대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가능한 상황으로 진단할 수 있겠죠. 아직 1년여가 남은 이 20옹스트롬 공정과 다른 기업들의 2나노급 공정 로드맵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 가져세울에서 팔로우해 나가기로 하고, 이제 남은 핵심은 또 하나의 줄기, 인텔 7에서 인텔 4, 인텔 3로 이어지는 상륙 작전의 전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인텔 7으로 등장한 지난 12세대 엘더 레이크와 13세대 랩터 레이크는 옹스트롬 상륙 작전의 서막을 알리는 세대의 CPU였죠. 물론 당시 10나노 공정으로 명명되던 공정을 7나노로 명칭을 바꿔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7나노는 아니다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맞는 말이고, 반대로 애초에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한 세대 정도가 앞서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명명법을 가져갔던 인텔이었기 때문에 이 인텔 7 공정이 단지 이름만 바꾼 과거 10나노급 공정이었다 해도 현재 상황에서 이 세 기업의 7나노급 공정을 동일 세대의 공정으로 보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인텔 7 공정으로 등장한 12세대 엘더 레이크와 13세대 랩터 레이크는 인텔이 공정에 열이 없이 싸우게 된 순간 바로 성능 우위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전히 경쟁사 대비 설계 우위가 남아있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실제로 이 인텔 7 공정이 7나노급의 공정이 된다는 인텔의 주장을 증명하였죠. 그리고 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세던 AMD의 북진을 20%대에서 막아내고 있는 인텔의 모습. 하지만 문제는 이 인텔 7의 등장 시기는 다른 이들의 첫 세대 7나노 공정이 등장한 시기와 비교해보면 무려 2년 정도 늦었던 상황.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가 되는 인텔 4 공정의 출현 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2023년 가을 인텔은 인텔 4 공정의 양산에 돌입하였음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 7 공정이 등장할 때 풀노드 기준으로 한 세대 이상 차이나던 격차가 이제 하프노드 수준으로 좁혀지는 모습. 이와 동시에 애초에 3나노로 예정되어 있던 경쟁사의 차세대 데스크톱용 CPU의 최저 공정 역시 기존 3나노에서 4나노 공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장 형세에는 또 한 번 변곡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이 어딘지는 더 분명해졌죠. 이야기는 인텔 최초의 EUV 공정, 옹스트롬 상륙 작전의 두 번째 스텝, 인텔 4 공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인텔의 첫 번째 EUV 적용 공정이 될 인텔4는 미국 오레곤에 위치한 인텔의 개발 팹에서 탄생해 아일랜드 레이크슬립의 최신 팹인 팹34에서 본격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인텔이 팹34의 건설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 것이 2019년, 투자 금액은 170억 유로. 당시 14나노의 늪에 갇혀 있었던 인텔. 그래서 누군가 인텔의 몰락을 이야기하기까지도 하던 때 인텔은 오히려 유럽 전진 기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인데 대위기의 시기에도 멈추지 않았던 미래에 대한 준비는 이제 대역전을 위한 초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인텔4, 과거에는 7나노 공정으로 불렸던 그 공정, 업계에서는 정말로 관심 깊게 기다려왔던 공정인데요. 이 인텔4 공정은 과거 파운드리 기업들의 3나노 공정들과 비교되곤 했죠. 그 당시의 스펙시트만큼 대단한 공정이 맞을지, 정말 인텔의 말대로 4나노급의 공정이 맞는지는 아직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예상되는 인텔4 공정의 CPP와 M2P 숫자가 정확하다는 전제 속에서 4나노급 공정으로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집적도와 관련해 인텔의 공식 코멘트는 인텔7에서 인텔4로 넘어오며 2배의 밀도 향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알려진 인텔7 공정의 밀도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AP셀 기준 제곱밀리미터당 1.2억 개 수준의 트랜지스터의 집적이 가능하죠. 실제 제품들이 등장하고 나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TSMC의 첫 세대 N3B 공정의 HP셀 기준 집적도가 인텔4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은 이 N3B 공정은 애플의 일부 라인업에만 적용되고 이후 제품들과 다른 고객사들은 N3E 공정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N3E 공정은 N3B 공정보다 집적도가 낮은 공정이라는 것. 세 번째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사이 AMD가 내놓을 다음 세대 CPU는 N3E도 아닌 다시 그 전 세대인 N4P를 활용한다는 것. 그렇다면 PPA의 나머지 두 글자와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동일와트 기준 퍼포먼스의 향상폭이 20%, 동주파수 기준 최대 40%의 전력 소비의 감소, 보통 풀노드 기준 한 세대를 넘어갈 때 10에서 20% 수준의 퍼포먼스 향상이 있고 30에서 40% 수준의 전력 소비 감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전 공정이 되는 인텔7이 다른 기업들의 7나노급 공정과 비슷한 수준의 PP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텔4 역시 PPA 측면에서 충분히 다른 파운드리 기업들의 4나노급 공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예측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핵심은 그 다음에 있는데요. AMD와 벌이는 CPU 전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텔의 경우 7나노급 공정의 도입은 시기상 2년가량 늦었지만 이제 양사 간 최신 공정 도입 시기의 격차는 제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다음 단어는 이제 다시 인텔이 공정의 측면에서도 AMD를 앞서 나가게 될 새로운 로직 반도체 경쟁 국면에서 등장하는 인텔의 새로운 세대의 CPU의 이름입니다. 원래는 14세대의 코드명으로 계획되어 있던 이름이죠. 그런데 얼마 전 14세대가 미티어 레이크가 아닌 랩터 레이크 리프레쉬로 등장하며 시장에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 14세대의 경우 기존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능 향상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세간에 나오게 되면서 기술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인텔의 외침이 벌써부터 실패한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등장한 14세대는 13세대의 리프레쉬 버전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간혹 언론에서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고 미티어 레이크의 성능이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미티어 레이크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핵심은 올해 안에 미티어 레이크가 등장하기는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구태여 그 중간에 랩터 레이크 리프레쉬를 내놓았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일견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인텔의 전략 변화,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우선 시장의 다이나믹에서 찾을 수 있죠. 우선 TSMC의 3나노 공정 스케줄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애플을 포함한 주요 패밀리스 기업들의 제품 런칭 스케줄이 뒤로 밀렸다는 이야기 카제스홀에서 함께 나눴었죠. TSMC 3나노 연기가 만든 나비 효과들, AMD 역시 그 나비 효과 속에 있는 주요 기업 중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최우선 순위인 애플 뒤에 이 나비 효과의 파장이 애플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AMD의 경우는 3나노 공정이 밀리게 되면서 아예 2023년 출시 스케줄 자체가 비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원래 3나노로 계획되던 젠5 라인업의 공정이 3나노와 4나노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 말쯤이 돼야 등장하게 될 서버용 프로세서인 튜린을 제외하고 PC와 노트북 라인업은 모두 4나노 공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서 최초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한 4나노 제품 로드맵은 인텔이 AMD에 비해 오히려 1년 앞서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인텔의 14세대와 관련한 로드맵 변화도 이런 시장의 다이나믹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물론 AMD가 주춤하였으니 인텔도 조금 속도를 늦춰도 된다. 인텔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14세대와 관련한 비판들도 인텔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겠죠. 다만 무려 5개의 노드를 불과 4년 안에 건너가겠다는 옹스트롬 36작전을 진행하며 감가를 위한 여유조차 없는 극악의 운영 난이도 속에 놓인 인텔. 단 하나의 웨이퍼도 모두 짜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인 인텔입니다. 여기에 PC 판매량이 줄고 이와 함께 믿었던 서버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면서 시장 상황도 썩 좋지 않은 상황. 바로 이런 배경 속에 TSMC 3나노의 캐파 부족 사태와 이어진 AMD의 공정 계획 변경은 인텔 입장에서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죠. AMD의 신제품 부재가 지속되는 이 1년, 인텔은 그야말로 짜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이득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잘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14세대 랩터 레이크 리프레시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고민 끝에 등장한 전략이라는 것. 이와 함께 미티어 레이크의 모바일 버전이 먼저 등장하고 후속 데스크톱 CPU는 내년에 등장하는 이 출시 갭의 미스터리 역시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막 완성된 인텔 4 공정을 상대적으로 다이 사이즈가 훨씬 작아 수율 부담이 덜하고 적은 웨이퍼 투입으로도 충분히 물량을 채울 수 있는 모바일용 CPU부터 제작에 들어가 수율을 끌어올리고 수율이 충분히 올라왔을 때 상위 버전의 프로세서를 출시하여 나머지 라인업을 채우는 전략. 그리고 그 사이 등장한 랩터 레이크 리프레시를 통해 후속 CPU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타임 렉을 메꾸고 그러면서 인텔은 아직 현역 공정인 인텔 7 공정의 추가적인 감가를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인텔의 14세대 운영 전략은 바로 이러한 배경들 속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물론 미티어 레이크를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랩터 레이크 리프레시로 인해 최근 일고 있는 성능 논란들을 비롯한 비판들 역시 해당 전략을 택한 인텔이 겪을 수밖에 없는 반대급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해는 없어야겠죠. 미티어 레이크는 내년이 아닌 올해 2023년 말 예정되어 있던 대로 출력한다는 것. 인텔의 첫 세대 EUV 공정인 인텔 4 공정과 하이파 연구소의 역작 레드우드 코브 그리고 최신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인 포베로스를 품고 말입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최근 반도체 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핫한 주제와 관련해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R&D 비용을 투자한 기업 인텔은 아마도 가장 앞서 있는 진영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베로스는 그것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다음은 먼저 출격하게 될 인텔 미티어 레이크 모바일 라인업의 다이샷인데요. 2개의 P코어와 8개의 E코어로 구성되어 있는 미티어 레이크 다이의 모습이죠. 이 코어 구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뭔가 좀 허전하다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NPU도 없고 무엇보다 노트북 프로세서의 핵심인 내장 GPU도 보이지 않죠. 물론 많은 분들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다이샷은 미티어 레이크를 이루는 여러 개의 타일 중 CPU 코어들만이 들어간 컴퓨팅 타일의 모습인데요. 메인 메모리와 연결되는 중앙의 SoC 타일을 중심으로 하단부에는 CPU 타일이, 상단부에는 GPU 타일이 배치되고 둘은 SoC 타일 내에 초고속 인터커넥트 패브릭으로 연결되죠. 서로의 구획들이 명확히 구분된 모습. 이를 통해 서로 간의 간섭이 줄어들고 데이터는 최적의 경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이 중앙에 위치한 SoC 타일인데요. 과거 로직 반도체 설계의 중심이었던 CPU, 이후 GPU의 비중이 점점 커졌던 시간. 이제 이 두 로직 반도체는 SoC 타일을 중심으로 동등한 위치에 서 있죠. 그리고 SoC 타일은 이들에게 갈 필요가 없는 작업들을 분배해 직접 처리해내고 남은 작업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사령부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새로운 구조는 앞서 설명한 이 GPU의 위상 변화와 함께 AI 연산이라는 이 로직 반도체의 새로운 임무를 위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NPU를 가지고 중심에 위치한 사령부는 CPU, GPU의 자원을 함께 효율적으로 끌어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공학의 관점을 넘어 경제학의 관점으로 이 미티어 레이크의 설계를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운영의 관점에서 이 새로운 구조는 인텔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죠. 우선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각자의 임무를 두고 이제 서로 나눠진 타일, 그 안에 있는 반도체들의 성격 역시 기본적으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특히 운영의 관점에서 해당 반도체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제조 공정의 성격도 서로 다른데요. 한 공정 노드 안에서 서로 HP, HD 등으로 구분된 고밀도 셀 버전과 고성능 셀 버전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모놀리식 설계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공정에서 이 CPU 다이 전체가 통째로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죠. 이렇게 각자 영역으로 헤쳐 모인 구조상에서는 각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공정에서 이 다이의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고집적이 필요한 GPU를 위해서는 고밀도 공정이, 고클럭이 필요한 CPU를 위해서는 고성능 공정이 활용되며 극대화되는 성능과 효율,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텔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인 포베로스입니다.
2020년 레이크필드에서 이미 이 3D 패키징 기술을 선보인 인텔. 3년의 시간 동안 인텔 포베로스 기술의 완성도는 서로 다른 공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다이들을 무리 없이 패키징해내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옹스트롬 상륙 작전의 최고 난제 중 하나인 이 파운드리 운영과 관련한 인텔 대응 전략의 진수가 담긴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우선 파운드리 시장의 최강자인 TSMC조차도 이 5나노 이후에 공정의 수율을 잡는데 애를 먹었던 상황. 하지만 TSMC는 그나마 그들 거래선에 애플이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다른 파운드리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수율을 확보할 수 있었죠. 통일된 설계에 2억 개 가까운 물량을 담보하는 애플 A 시리즈의 존재가 TSMC에게 유리한 위치를 가져다 주었는데,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주목해 볼 만한 핵심은 바로 A 시리즈 다이의 사이즈입니다.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모바일 AP는 기본 다이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초기 공정의 수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적은 리스크 속에서 수율을 올리기에 안성맞춤이었죠. 반면 인텔은 기본적으로 더 큰 사이즈의 다이를 만들어야 했고 칩의 개수의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적었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PC 시장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인텔과 모바일 시장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기업들과의 선단 공정 싸움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텔에게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었죠. 하지만 인텔은 절대 바꿀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던 이 파운드리 선단 공정의 싸움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미티어 레이크의 설계 속에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앞서 이야기한 이 파운드리 최선단 공정 싸움의 핵심 다이 크기와 관련해 인텔 4 공정에서 생산되는 첫 생산품인 모바일용 미티어 레이크의 CPU 타일의 사이즈를 볼까요? 애플 A 시리즈보다 30% 가까이 작죠. 이제 인텔은 모바일 AP보다 더 작은 크기의 CPU 타일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공정인 인텔 4 공정의 수율을 빠르게 잡고, 나머지 타일의 생산은 이미 충분한 수율이 확보된 TSMC의 5나노, 6나노 공정에 맡겨 생산 운영의 안정도와 볼륨을 함께 담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미티어 레이크의 설계 속에 담긴 이야기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인 포베로스라는 것. 아울러 이 새로운 미티어 레이크의 구조 안에는 그 이후의 시간들에 대한 전략도 담겨 있는데요. 사령부인 SoC 타일을 중심으로 GPU, CPU, 코어 개수와 캐시를 늘려가며 자연스럽게 인텔의 모바일에서부터 데스크톱 라인업이 채워지고 하나씩 맞춰진 수율, 그 과정 속에 획득한 제반 노하우들은 고스란히 인텔 3 공정으로 이어지겠죠. 옹스트롬 상륙 작전의 전반부를 장식할 핵심 전략, 미티어 레이크의 설계 속에 인텔이 그리고 있는 전략의 모습들입니다. 왜 인텔은 14세대를 랩터 레이크 리프레시로 채웠는지, 미티어 레이크는 왜 모바일 버전부터 등장하는지, 포베로스의 마법과 옹스트롬 상륙 작전의 서막이 될 인텔 4 공정 등장 즈음 인텔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제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미티어 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사실 아직 등장하지 않은 제품을 두고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어렵겠지만, 인텔 4 공정 전환으로 얻게 될 공정력의 아키텍처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성능 향상만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봄직하다는 것, 그리고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모바일 라인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운영 효율의 관점에서 이 미티어 레이크의 새로운 설계를 분석해 보았죠. 전력 효율의 관점에서도 눈여겨볼 재미있는 포인트가 숨어 있는데,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NPU와 함께 사령부가 품고 있는 두 개의 2코어. 앞서 SoC 타일이 작업을 배분한다 했죠. 편의상 이곳을 사령부로 칭했는데, 이 사령부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작업을 분배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어려운 작업과 쉬운 작업을 나누어 각각 P코어와 E코어로 보냈다면, 이제 사령부는 이 과정을 규칙화하기로 했죠. 규칙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먼저 사령부 내에 두 개의 코어로 보내고 여기서 힘에 붙이면 상위의 코어로 이동시키는 것.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를 통해 엄청난 효율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선 잘못된 작업 할당으로 인한 비효율이 줄어들죠. 아울러 무조건 효율 코어를 우선으로 작업이 채워지기 때문에 현재 코어 구성에서 현재의 작업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분배상의 최적 전력 효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새로운 작업 규칙의 진수는 현재의 작업들이 이 사령부 내에 두 개의 코어 안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만나볼 수 있는데, 우선 그 작은 저전력 코어 두 개로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지만, 이 저전력 코어는 실제 P코어의 60에서 70% 성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등을 제외한 일상 사용 환경에 꽤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그러는 동안 이 GPU와 CPU 타일을 아예 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설계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 SoC 타일 내에 GPU와 CPU를 제외한 기본적인 작동에 필요한 핵심 기능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다이를 나눠 여러 공정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더 완벽한 전력 효율을 갖기 위한 변화입니다. 모바일 미티어 레이크에서 만나게 될 것들,
인텔 4 공정의 전력 효율에 더해 이 설계 자체에서 엄청난 전력 효율 향상이 있다는 것, 여기에 인텔 4 공정의 효율이 더해지며 만들어지는 전력 효율, 이제 윈도우 플랫폼에서 더 강력한 대기 전력, 더 긴 배터리 타임을 가진 노트북을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게 되죠. 2023년 말 예정된 모바일용 미티어 레이크의 등장을 기다려보는 이유인데요. 그리고 곧바로 내년 후속 CPU가 출시되며 랩터 레이크 리프레시를 끝으로 무려 14세대를 이어져 내려온 인텔의 코어 i 시리즈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인텔 진영에는 울트라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겠습니다. 정말 지독히도 오랜 시간을 돌아왔지만 인텔이 기술 리더십을 다시 확보한 새로운 로직 반도체의 시대 말이죠. 어느덧 중반으로 치지 않는 옹스트롬 상륙 작전의 전반부 이야기들이 대략적으로 그려지시나요? 세상을 지배하던 공룡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랩터 레이크와 랩터 레이크 리프레시, 미티어 레이크로 이어지는 코드네임에 얼핏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18 옹스트롬 공정이 모습을 드러낼 시간. 이 옹스트롬 상륙 작전 후반부의 이야기들을 책임질 코드명들 에로 레이크와 루나 레이크 안에는 PC시대를 지배하던 과거의 영광을 넘어 이제 AI라는 더 거대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인텔의 포부가 담겨있는 듯한데요. 2020년대 벌어지게 될 로직 반도체 시장의 대전투,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단지 어느 기업의 이야기를 넘어 이 멋진 로직 반도체 기술 발전사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길 빌며 인텔, AMD 그리고 엔비디아가 만들어 나갈 로직 반도체 전쟁의 이야기, 오늘은 인텔 미티어 레이크 편 이상 가제소리였습니다.